안녕하십니까, 여러분.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일 복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은 제가 좋은 책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북토크의 커피 인문학. 커피는 세상을 어떻게 유혹했는가. 아, 와우, 너무나 열심히 쓰신 책이더라고요. 우리 박영순 님이 쓰신 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에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박영순 씨는 충주에서 태어났는데, 뭐 굉장하네요. 2013년 포커스라는 편집국장을 끝으로 21년간 언론인 생활을 마감한 뒤 본격적으로 커피 향미와 인문학을 접목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커피 인문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강의를 시작한 분입니다. 와우, 이분은 무슨 커피가 아닌 향미, flavor and fragrance에 미쳐있는 것 같아요. 커피 로스터 등 다양한 자격증을 40여 종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면 거의 도라이 수준이죠. 근데 책을 너무 잘 쓰셨고요. 솔직히 그냥 책인데 뒤에 참고 문헌이 책을 몇 권을 응용했냐 내가 세봤더니 거의 220권. 220권. 그건 거의 박사기 논문이죠. 220권. 제가 박사기 논문 썼을 때 300권 정도를 썼거든요. 책을. 근데 220권 책 하나 쓰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거로 인문학이라는 강의를 한다 해서 그런지 모르고 더욱이 여기 그 사파 그 모든 거 커피로 또 그림을 그리는 유사랑이라는 우리 예술가가 엑스프레소 물감을 짜내가지고 커피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7년 동안 커피 그림만 그렸다는데 하여간에 커피에 미친 두 사람이 이 책을 하나 아주 너무나 멋진 책을 하나 출간했습니다. 저도 지금 올해에 출판될 책 하나가 이제 커피에 대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좀 실존적인 다른 접근인데 그 64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마신 커피 지금 360가지 커피를 이제 캐들럭을 했고 아마 그 첫 번째 책은 이제 300개 정도 아니면 250개인가요? 네, 어쨌든 그거를 캐들럭 해가지고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책을 제가 쭉 읽기 시작했는데 뭐 영어 책도 읽고 블로그도 읽고 뭐 Jesus and Coffee Holic이라는 그 그룹 가서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연구하다가 이 책을 몇 달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샀는데 이것처럼 정말 잘 써 있는 책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들을 오히려 거꾸로 영어로 번역해서 쓰면 굉장히 좋은 커피에 대한 책.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리스찬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는가.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커피 향미를 탐구하면 할수록 와인, 사케, 맥주 등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짙어졌다. 나는 전문 코스는 아니지만 스코틀랜드에 가서 위스키 제조와 블렌딩 과정을, 중국 리진성 룽진에서는 녹차 가공과 추출을, 타이완에서는 우롱차를 즐겨 마시는 태국권 고수들의 차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 인도에서는 후추 수확과 건조, 콜롬비아에서는 카카오와 사탕수수를 가공해 초콜릿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베트남에서는 과일과 향신료를 섞어 잼을 만들고 프랑스, 영국에서는 각각 올리브 오일을 숙성하고 홉을 넣은 수제 맥주를 양조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에 굉장히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예. 나의 향미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었다.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이탈리아의 커피 칵테일 전문가인 다비데 코렐베이 초청해 40가지의 메뉴를 만드는 과정에서 같이 교육 과정에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와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커피 문학인가?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의 목적은 첫째, 커피에 대한 교양과 상식의 전달이고 둘째,
커피를 이야기할 때 달아오르는 기쁨을 더욱 배가시키기 위한 이야기 소재의 제공이며 셋째, 감히 독자로 하여금 매사 자신의 삶을 비추어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책은 커피를 이야기하지만 구절구절 우리 인간의 삶이 비추어지도록 노력했다. 커피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누구를 말해주는 거울일 뿐이다. 커피 문학은 커피에 대한 또 하나의 발견이자 행복이다. 와우. 오, 네. 너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뭐 조금 자기가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글쎄요. 여기 최우성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최우성 목사님은 바리스타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해준다. 커피 인문학 너머에서는 커피 종교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 그 이분이 말하는 카페인 여기서 이제 서로들의 그 명칭이 카페인 이제 영어로 카페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이 한국 사람 인자니까 두 동지는 영원한 나의 카페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 마이 굿네스.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나온 책인데 제가 5년 뒤에나 이 책을 발견했네요. 근데 아주 굉장히 많이 파셨더라고요.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 책이 벌써 몇 번이 출고됐냐 하면 제가 드릴게요. 2017년도에 나와서 초판 11번. 와우, 그러면 뭐 11쇄를 찍었다는 건 이런 책들은 예를 들어 4,000권을 찍었으면 거의 5만 권 정도 팔렸다는 소리인데 굉장히 많이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린 거죠. 더욱이 커피에 대한 이런 책인데 그래서 이 책이 전반적으로 커피란 무엇인가 어디서 하고 뭐 아주 연구를 많이 했어. 아니 박사 논문도 아닌데 220가지의 책을 써가지고 했으니까 태초에 커피나무가 있었다 하면서 오히려 에덴 동산까지 가는 이제 얘기해드리겠지만 커피가 어디서 왔느냐? 와우, 에덴 동산에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을 들먹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재밌었어요. 커피가 어디서 왔느냐? 커피의 고향은 에덴 동산이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나오죠. 에덴 동산에는 4가지의 강이 흘렀다. 기혼, 비혼, 히베댓, 유브라데스. 제가 며칠 전에 이거 창세기 강의하면서 그 창세기 주석 쓰기 위해서 매일 복음에 같이 나눈 겁니다. 예. 여기에 구스는 에티오피아의 옛 이름이다. 이로 미뤄볼 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강의 이티오피아. 그래서 이 강에서 나온 그죠? 그 선악과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열매가 먹었는데 눈이 밝아지냐? 이건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열매였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고요. 차관이. 근데 그럼 물론 지금 박영순님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커피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책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커피를 선물했다. 이것은 또 재미난 거가 왜 재밌냐 하면 뭐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시바라는 그 우리 여왕이 우리 솔로몬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티오피아에 가서 이제 연구하고 이제 만난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시바가 솔로몬의 아들을 임신해서 와서 그 이티오피아의 왕이 되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커피 자체라는 단어가 에티오피아 지명인 카파 KAFF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고요. 또 아랍어로는 힘을 뜻하는 카와 비롯되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사실 술을 금기하는 이슬람교들이 커피를 마시며 대리만족하는 아랍어로 포도주를 카와라고 불리다가 발음이 변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
이티오피아 카파 지역에서 왔다. 아니다. 그거는 아랍어의 카와다. 힘이 난다. 힘이 난다. 아니다. 이슬람교에서 시작된 커피가 포도주, 와인이 카와다. 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그 왜 하얀 옷 입고 동그랗게 춤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슬람교 신비주의의 수피라 그러죠. 수피교회. 근데 이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교들이 이 하얀 옷 입고 남자들이 까만 모자 쓰고 이렇게 계속 뺑뺑 도는 거. 이거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거들 수피 댄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춤을 바로 추기 전에 빙 둘러 앉아 빨간색 커피 잔에 따른 커피를 돌려 마셨습니다. 네, 그래서 신과의 합의를 한다는 관문을 의미했고 의식이 시작되면 그들이 착 시작할 때 입거든 검은색 옷을 벗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무덤에서 나와 이제 신과 합의를 이루기 위한 것을 상징하며 한 손은 하늘을 가리고 한 손을 땅을 가리킨 채 그죠? 계속 나와 신과 합의를 이루게 한다면서 춤을 천천히 돌기 시작하다가 계속해서 돕니다. 이건 뭐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한 1분 하면 쓰러지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 훈련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돌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어떤 그 인내와 고통과 극복하며 맑은 정신을 치루었다는 거죠. 그것이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됩니다. 2005년도에 800년 동안 그 춤을 췄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의 시작이 커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 수피 이런 친구들이 했고 사실은 알라와 소통하는 매개체로 이처럼 춤과 커피를 애용하면 해서 이슬람의 음료로 뿌리를 내린 건 사실인데 또 이런 과정에서 커피가 사실 마호메트가 동굴에서 죽어갈 뻔하다가 커피를 마시고 살랐다라는 스토리텔링이 이 무슬림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그냥 커피 마시는 것은 거의 이슬람의 음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커피 역사에서 16세기 오스만 제국이 등장하고 17세기 이탈리아가 나오는데 이제는 이슬람 음료에서 기독교 음료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커피가 유럽에 상륙한 이후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커피가 들어왔다. 더 재미난 것은 에티오피아 고지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커피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에티오피아거든요. 제가 에티오피아 갔을 때 와, 거기는 진짜 커피를 진짜 많이 마시고 커피가 그렇게 구수하고 그냥 길가에 아줌마들이 쭉 앉아 있어요. 왜 한국에서 왜 그 저 콩나물 파는 아줌마 식으로. 근데 그 앞에 그냥 딱 앉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돌에다가 커피를 갈아가지고 뜨거운 물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주거든요. 구수하고 완전히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커피를 그들이 열매를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81쪽 지금도 에티오피아 고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오로모족에게는 커피 열매를 음식으로 먹는 관습이 일부 전해진다. 커피 열매를 동물성 기름과 섞어 볶은 뒤 당구공만하게 만들어 다니며 먹는다. 왜? 늙은 염소가 빨간 커피 열매를 먹고 활동이 왕성해지는 걸 보고 인류도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는 칼디의 전설을 보아도 커피는 초기에는 과일처럼 열매를 먹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열매를 먹어서 빨갛거든요. 근데 이 열매를 기름으로 섞어 볶은 뒤 이거를 땅땅하게 주먹밥처럼 만들어 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열매를 씹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먹으면 그 영양가도 있었고 그다음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셔서 이제 터키까지 와서 여러분 터키 커피라는 거 아시죠? 터키에 저도 이스탄불에 가서 했는데 터키에 또 가면은 자기네들만의 커피 방법이 있어요. 커피를 어떻게 끓이냐 하면 그 뜨거운 그 양철 조그만 팥에다가 해서 커피를 넣고 3번을 끓입니다. 한 번 해서 확 거품이 올라올 때 다시 착 했다가 2번째 했다가 3번째 그리고 그 거품을 착 해가지고 그 커피만을 따라서 마는 터키시 커피라고 하죠. 터키시 커피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엄청난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그들은 신의 음료, 왜? 밤새 코란을 외우기 위해 커피를 찾은 무슬림, 그죠? 근데 유럽에 이 커피가 들어오면서 그리스도교는 커피를 병을 고치는 건강식품으로 빠져들기 합니다. 교황 클레멘스가 8세기에 커피에 세례를 주면서 커피에 대한 유럽인의 거부 반응인 빗장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포프가 커피를 세례를 줍니다. 이거 너무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찬 유럽에도 이제 기독교의 커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재미난 것은 이게 막 퍼져나가는데 이 1683년도에 이 빈이라는 전투에 오스만 제국이 오스트리아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스트레일리아가 이 전투에서 이기면서 이슬람의 공격에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 전체를 지켜냈는데 폴란드의 가세로 혼비백상한 오스만 제국은 힘들게 싣고 온 커피 생두를 챙기지 못한 데 퇴각했습니다. 산더미같이 인 이 생두들을 오스트리아로 전해져 비엔나 커피를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엔나 커피에 뭐가 있나 하면 비엔나 커피는 커피 위에 생크림을 넣죠. 생크림. 오스트리아 빈에서 생긴. 그게 왜 생크림을 넣냐 하면 마하부가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마차는 얼마나 덜그덕거려요. 쿠션이 없으니까. 이게 막 덜그덕거리니까 커피를 즙을 짜놓고 그 위에다 생크림을 딱 올려줬어. 그러면 생크림 때문에 커피가 안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오스트리아 커피 그걸 처음에는 마하부의 커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스트리아 커피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획기적으로 커피 한 잔을 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 적어도 5, 6분 왜 갈아야죠 그 물을 내려야죠 뭐 했는데 이걸 익스프레소 머신을 만드는 사실 커피 한 잔을 30초 내에 진하게 내릴 수 있는 엑스프레소의 머신 아이디어는 1884년 이탈리아 안젤로 모리온도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벌써 그걸 봤습니다. 그 패턴을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popularize 안 되고 나중에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00에서 그 증기를 이용한 그래서 1938년도 아킬라 카치나라는 레버에 피스톤을 연결하면서 물에 끓는 점이 오르는 것을 해결하는 동시에 기압을 함으로써 엑스프레소 머신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빠르다라는 컨셉에서 그 컨셉 자체는 1884년 그 다음에 1938년도에 기계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익스프레소 기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피숍에서 전 세계에서 마시는 커피의 90%가 이 익스프레소 기계를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마시죠 커피를. 그런데 모든 전 세계 커피숍의 90%가 이렇게 마신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1년에 몇만 톤을 마시냐면 253만 톤, 253, 253만, 2 밀리언 톤, 2.5, 253만 톤을 마십니다. 이게 전 세계 커피 마시는 거의 거의 25%. 그 다음에 근데 한국이 놀랍게도 13만 톤, 물론 20배가 줄었죠. 그러나 우리 참 미국 사람들이 커피를 그렇게 엄청나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90%가 커피숍에서는 이 익스프레소 머신을 쓰는 거죠. 물론 드립 커피도 있고 콜브루도 있고 근데 그것은 아주 10%도 안 됩니다. 커피를 프랑스에서는 아침에 포도주라. 이제 아라비아인들이 와인이라고 한 것에 맥락이 하죠. 그래서 그 아침에 포도주를 하면 여기 아름다운 시를 쓴 입술 없는 꽃이라는 시에서 수피교의 잘랏 앗딘 앗 루미라는 입술 없는 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아침이여 아침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시간이다. 팔을 벌리라 영접할 아름다운 이가 왔도다. 하면서 아라비아 와인,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세베스찬 바흐가 커피 칸타타를 만들죠. 1732년도.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모닝 커피가 없으면 그저 말린 염소고기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혁명을 가져온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이 뭐 와서 하는데 프랑스 혁명을 이루었을 때는 거기에 지적인 어떤 베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86년도에 문을 연 프랑스 최초의 카페르 프로코프 거기서 프랑스 혁명의 지적 기원으로 뽑히는 총 28권짜리 백과사전 인사이클로피디어가 나오는데 그 후에 아지트가 된 것이 커피숍이었습니다. 거기는 뭐 볼테르 우리가 철학자 볼테르도 있었고 우리 뭐죠? 빅터 휴고가 누구예요? 레미제를 쓴 분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히 지식인들이 모여서 만났던 장소가 바로 커피. 그러니까 사실은 커피가 이 프랑스 혁명에도 했고 모든 아티스트 빅터 휴고, 레미제가 없었다는 거죠. 네, 재밌습니다. 나폴레옹은 1804년에 황제가 된 후 기독교 국가로는 처음으로 커피를 군대 보급품으로 정했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도 커피를 마셔야만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마니아였고 전쟁 시대 때 커피를 이용해서 전쟁을 치르는 방법론까지 개발이 됩니다. 이건 이제 미국 전쟁 때 아주 신기한 얘기죠. 슈베르트는 정말 커피 뭐 너무너무나 좋아했고 괴테는 하루에 커피를 20잔에서 30잔. 와우. 완전히 중독이죠. 괴테시 마왕을 곡으로 만든 독일 왕 프란시스 슈베르트도 커피 애호가였고, 그죠? 자기 낡은 원두 그라인더를 재산 목록 1호라고 자랑했습니다. 베토벤 역시 너무나 커피를 좋아하는데 베토벤은 또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었대요. 베토벤은 커피 역사상 상당한 지분을 가진 인물인데 오전에 작품 쓰기를 좋아하는 그는 모닝 커피용으로 손수 원두 60알을 골라내 추출하게 된다. 그래서 커피에서 60은 베토벤 넘버라고 불린다. 근데 너무 재미난 게 원두 60알은 8에서 10g으로 묘하게 오늘날 엑스프레소 한 잔을 뽑는데 사용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옥스퍼드 공부했지만 영국에서는 1637년도 옥스퍼드 대학 중이던 그리스 크레탈라 출신 너니넬드 크노스피가 처음으로 커피를 들여오며 1650년도에 유대인 야콥이 옥스퍼드 대학의 최초의 커피하우스를 엽니다. 아이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는 사실 영국에서는 티를 더 많이 마시거든요. 티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후에. 그런데 벌써 1650년도에 커피하우스가 있었고 그 커피하우스는 젠틀맨스 클럽이라는 거 하면서 한 잔의 컵이 펜이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에드워드 로이드가 1680년 템스 강변에 템스가 옥스퍼드 이제 다니까 커피하우스에 상인들이 모여서 쭉 얘기하고 썰 풀고 수다 풀고 하는 젠틀맨 클럽을 커피숍을 뭐라고 불렀냐면 페니 대학. 왜? 모든 계층이었지만 공부한 계층들이 모여서 서로를 인폼하고 서로 가르치며 이러한 모임이었다. 그래서 페니 유니버시티라는 닉네임이 생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건국 시작해가지고 커피 뭐 미국은 영국은 1650년도에 시작했지만 커피가 대중화되면서 미국의 역사에 남습니다. 미국의 역사에 커피 애호가로 처음 언급되는 인물은 누구냐? 벤저민 프랭클린. 사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민 3세입니다. 3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난 애들이 2세거든요. 그러면 2세가 난 애가 3세. 그러니까 사실 벤저민 프랭클린은 굉장히 이민 역사와 가까 친밀합니다. 근데 그 벤저민 프랭클린이 커피에 완전히 그냥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런던 커피하우스, 보스턴에 있던 런던 커피하우스에서 정치 모임을 자주 했고 계몽사상과 자치의식을 퍼뜨렸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런던 커피하우스에서 만난 모든 정직한 영혼을 사랑한다. 커피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원두를 유통하기도 했으며 먼 길을 갈 때 커피 원두를 꼭 챙겼다. 그래서 커피의 인연은 업처럼 이어졌는데 어머니 집안에서 후일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로 성장하는 포저스가 설립됩니다. 너무나 재밌는 거죠. 이 벤저민 프랭클린의 어머님의 친척 중에 포저스라는 커피가 설립돼. 왜?
어휴, 벤저민 프랭클린의 입김 커피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의 역사는 계속되고 루즈벨트라는 우리 대통령이 어느 정도 커피를 마셨냐면 3.8 리터. 여러분 한국에서는 리터로 가솔린 넣으시죠. 하루에 거의 4리터의 커피를 마셨대요. 야, 이건 중독도 이런. 예. 그래서 미국 건국의 음료를 사랑받는 커피는 산업적으로 육성하기도 했어요. 그게 어디야? 맥스웰 하우스 커피입니다. 이게 미국 국가가 밀어준 맥스웰 하우스 커피. 그러면서 맥스웰 커피에 매료되어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Good to the last drop. 이게 맥스웰 하우스는 아직도 광고를 그렇게 합니다. 그게 누가 시작한 거냐면 루즈벨트가 Good to the last drop 이런을 딱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됐고, 뭐 해밍웨이가 커피를 좋아한 건 뭐 모든 사람이 알고, 더욱이 미국 시민이었다가 영국 시민으로 귀화해서 노벨 수상을 받은 1948년 노벨 수상을 받은 T.S. 엘리엇, 그가 이 22살 때 엘프리드 프로포록의 연가 The Love Song of Alfred Prufrock라는 이 구절에 커피와 함께 명상을 즐기는 애호가들이 사랑하는 문장입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시에 나는 내 일생을 커피 스푼으로 측량해 왔다. T.S. 엘리엇을 시인으로 모른다 그러면 한국의 왜 그 캣스라는 그 뮤지컬의 원작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라는 작가로도 우리에게 친근하죠. 사실 T.S. 엘리엇은 뭐 잔인한 4월이란 것도, 제가 얼마 전에 T.S. 엘리엇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T.S. 엘리엇 그 영어시를 스페인어로 번역해가지고 쭉 쓴 거를 읽으면서 그것도 한번 내가 북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할게요. 이건 미국에 있군요. 책이 지금 저는 한국에 와 있고 나중에 몇 달 뒤에 미국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학적인 얘기로 커피는 현상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커피에 대한 명상.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 한 잔의 커피를 들고 침묵이라는 사치를 누려보세요. 잔에서 피어나는 아지랑이를 마냥 보면 여러분 속에 내재된 또 하나의 나와 교감을 나누며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 나는 잘 살고 있어. 내가 항상 지켜봐 줄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가자. 그리고 매 순간 행복하자.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300페이지 책인데 거의 370페이지 책인데 122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시가 되다. 네, 아무래도 커피 인문학 파트 1, 파트 2로 가겠습니다. 너무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거는 2번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에서 와 있는데 인터넷이 이상하게 안 되는 지금 지역이라 할 수 없이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고요. 우리 GBS 청취자님들은 커피 인문학, 커피는 세상을 어떻게 유혹했는가, 박영순님의 책 1부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2부를 하겠고요. 여러분 닥터 바보 유튜브 TV 오셔서 매일 복음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소렌 키어크가드 연구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실존 철학적 접근, 그래서 교회를 탁 떠난 올해에만 교회에 있는 한국 젊은이들이 200만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실존적인 철학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접근하는데, 아마 이러한 예를 들어 철학적인 커피에 대한 책을 출판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서 젊은이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